네, 실적과 그리고 금리 변수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두 마리, 이 토끼 잘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전략으로 오늘 인사이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까스로 너무 중요한 이슈가 좀 대기를 하고 있어서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이란 협상 진행 중에 미국의 PCE 물가지표 발표인데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다면서요. 네. 왜 중요한지부터 좀 언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차적으로는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그 신임 워시 연준 의장에 대한 그 기본적인 성향은 비둘기파고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금리를 인하할 거란 기대감이 높았었는데 좀 많이 사그라들고 이제 오히려 이제 올릴 수도 있다라는 우려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FOMC 때 그 워시가 한 말은 한마디로 뭐냐면 시장 보고 이제는 좀 성인 수준이니까 성인답게 굴어라. 네. 무슨 말이냐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그 사이에 이제 뭔가 시장에 문제가 있고 경제 문제가 있으면 다 연준한테 달려와서 징징거렸죠, 한마디로. 금리 인하해주고 채권 사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또 실제로 연준은 못 이기는 척하고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워시의 기본적인 스탠스는 그러지 마라. 이제 시장이 독자적으로 경제 상황을 보고 대응을 해라라는 얘기고 연준도 오히려 시장을 보면서 갈 거고 시장이 연준을 보고 따라오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 지표가 이제 매우 중요하게 됐고 이번 연준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PCE 물가 하필이면 또 이번에 좀 높게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예상치는 헤드라인은 직전에 3.81 정도였으면 이번에 4.12 그다음에 근원은 뭐 3.4까지 뭐 그래서 계속 다 올라오는 수준이 될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제일 공격적인 데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데 저기서 이번 주 초에 새롭게 그 연준의 기준금리 경로 예측을 리바이즈 업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연내에 3번 인상할 수도 있다. 물론 이제 골드만삭스는 연내 동결 여전히 유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월, 10월, 12월 마지막 하반기에 마지막 남은 3번의 금리, 그러니까 소위 FOMC 때 3번 인상할 수 있다. 만약에 저 정도로 가면 시장이 분명 충격이 있겠죠. 너무 공격적이네요. 그렇죠. 근데 그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고용 시장이 괜찮은데 지금 물가가 너무 높게 나오고 있어. 그러면 연준이 워시가 말했잖아. 그 물가 안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면 당연히 금리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저 말이 다 틀린 건 아닌데 다만 중요한 것은 정말로 3번을 다 올릴까는 가봐야 합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어쨌거나 시장이 이제 어제 좀 출렁이는 이유를 찾는 와중에 저런 워시의 연준은 생각과 달리 매파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이제 가장 큰 어제 시장을 흔들었던 원인 중에 하나 굳이 찾자면 그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참 웃긴 게 그 전 파월 연준 의장을 기준금리 못 올리겠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계속 유지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안 내리니까 트럼프 대통령 그렇게 괴롭혔잖아요. 네. 케빈 워시 의장은 이제 매파적으로 바뀌었는데 과연 그에게는 어떻게 행동할까? 이것도 좀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맞습니다. 싶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AI 투자 관련해서 변동성 우리가 지금도 이제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 투자할 때 항상 이제 조정의 빌미가 되는 게 자금 조달 이슈입니다. 근데 빅테크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하면서 대표적으로 스페이스X도 관련이 되어 있고요. 최근 이게 또 발목을 또 잡고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하나의 또 패턴이 된 듯한데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는 아까 우리가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과 연결해서 봐야 되겠죠.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시장의 화두는 뭐니 해도 AI 투자입니다. 근데 투자를 자기 돈 갖고 할 땐 상관없었는데 이제는 빚내서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 연초 이후에 가장 역대급 투자 등급채 발행이 있었고 그것의 중심에는 AI 기업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구글 같은데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너도 나도 지금 빚을 내야 되는데 문제는 연준이 기준금리 올린다는데 그러면
빚내 갖고 투자하는 게 쉬워질까? 일단 빚은 낼 수는 있는 거야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적어도 현재까지는 지금 보시면 어제 그 흔들리는 와중에서도 놓고 보시면 지금 보시면 이게 미국의 신용 스프레드라는 겁니다. 이제 이게 좌우축이 서로 양축이라서 레벨이 좀 다른데 파란색이 투자 등급체이고 왼쪽이고요. 오른쪽은 훨씬 더 이 레벨이 높습니다. 붉은색은 투기 등급체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미국의 국채 금리에 얼마나 더 프리미엄을 얻느냐, 한마디로 보험료를 더 얻느냐, 이것이 이제 신용 스프레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투자 등급체는 지금 보시면 한 70pp 뭐 요 정도를 얻는다, 이렇게 80pp 요 정도 얻는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투기 등급체, 정크본드라고 하죠. 하이힐드 같은 경우는 대략 한 250bp 정도 얻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베이스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저기 또 따라서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걱정들이 있긴 한데,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지금 보시면 오히려 미국의 지금 채권 투자자들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미국 정부보다는 차라리 기업이 나, 이제 이런 마인드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제 미국 정부는 재정 적자를 너무 계속 오랫동안 내다 보니까 그렇고요. 지금 이거는 AI는 결국 투자하면 거둬들일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생각, 믿음은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리 수준 자체가 지금 최근 한 3년간 수준 보시면 제일 낮은 데서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빚을 내야 되는 시장에서 그렇게 비싸게 높게 막 이렇게 견제하면서 하는 상황이 아니라서 어쨌거나 빚을 낼 수 있고, 대표적으로 아까 언급 주셨던 스페이스X가 브릿지론, 그 사이에 있었던 250억 달러를 차원 발행하려고 250억 달러를 어젠가 그저께 발행을 했는데, 신규 발행했는데 지금 IPO하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발행해서 그러니까요. 구설이 많았습니다. 근데 중요했던 것은 성공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그것도 몰려있는 돈이 거기에 900억 달러가 넘게 몰려서 그래서 뭐 3대1, 뭐 2대1 수준으로 어쨌든 소위 인기가 많았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어쨌든 AI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기업들한테 돈 빌려주는데 인색하지 않다. 그렇게 놓고 보면 시장에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결국은 이거 AI B2가 안 되면 결국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주가 끌어올렸는데 이거 망하는 거 아니냐는 이런 걱정을 하반기 할 수 있는데, 적어도 지금 미국의 신용 스프레드에서 나타나는 얘기는 걱정하지 마. 그래도 내가 궁시렁궁시렁 하지만 돈은 빌려줄게. 네. 이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빠질 이유는 아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아마 투자자분들이 우려하는 또 결정적인 부분이 반도체 차익 실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니죠. 왜냐하면 많이 올라갔으니까 수익 실현, 차익 실현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제 뉴욕 시장 이런 거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 문장으로 축약하면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이쪽의 타격이 전 세계 증시를 강타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조정의 빌미가 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조정됐을 때 신규 진입이나 어쨌든 그런 부분에게는 확실한 기회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말씀 주신 대로 어제 사실은 빠진 이유를 너무 많은 근거들을 들어서 설명들을 하시는데, 거꾸로 말하면 왜 빠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근거를 많이 드는 겁니다. 네. 결국은 수급이 좀 상대적으로 좀 과열 양상에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가장 큰 것은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일본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지금 레버리지 투자가 상당히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주가의 흐름도 보시면 완전히 이렇게 소위 포물선 형태로 올라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러니까 레버리지 투자라는 게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잘 아시겠지만 빠질 때도 같은 속도로 빠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차익 실현 욕구가 어제 상당히 컸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차트 하나 열렸는데, 이게 이제 시타델에서 지난주에 낸 보고서, 주말에 낸 보고서에서 제가 갖고 온 건데,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반도체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걸 뭘로 하냐면 소위 이제 B2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원래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증권사에서 돈 빌려서 투자하는 거, 이제 신용융자, 요게 한 2.5배 정도 레버리지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보다 좀 더 센 게 이제 선물 거래예요. 주식 선물 거래. 그거는 한 5배 전후, 뭐 많으면 한 10배의 레버리지를 걸 수가 있습니다. 대략 그러니까 난 전거금 한 20% 가지고 100을 살 수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것도 성이 안 차니까 미국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옵션 거래를 합니다. 옵션 거래. 예, 옵션, 콜 옵션, 풋 옵션 거래를 하는데 이건 레버리지가 때에 따라 다르지만 20배에서 한 70배까지. 엄청나네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한 5 정도 들고 100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정도의 레버리지를 내는 건데 대신에 만기가 이제 짧게 돌아오죠. 근데 이번 다음 주에 있을 지금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마이크론의 그 소위 옵션 만기 되는 것에 지금 레버리지가 엄청나게 지금 걸려 있거든요. 지금 내재 변동성이 콜 옵션이 한 150배, 150%, 그다음에 풋 옵션이 한 190%까지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이 얘기는 정말로 평균이 50%인데 그 정도에 있으면 엄청 과열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마이크론 실적은 당연히 잘 나올 거고 전망도 좋을 텐데 그거와 상관없이 당일날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레인지가 지금 가장 최근까지 체크했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13%. 어제 오후만 해도 제가 체크했을 때 17%, 18%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펀더멘탈하고 상관없이 주가가 당일날 위로 움직이든 아래로 움직이든 특정 트리거를 넘어서면 엄청나게 주가가 요동칠 수 있는 거래를 반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옵션, 콜 옵션을 사면 반대편에서는 소위 감마 스퀴즈라 해갖고 증권사가 해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네. 콜을 누군가 매도했다는 것이니까 이걸 해지하기 위해서 원주를 계속 사드려야 된다는. 근데 저런 식으로 콜 옵션 거래가 많이 늘어나면 그만큼 원주도 저런 식으로 사니까 주가가 엄청 올랐다는 거죠. 갑자기 또 팍 튈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 트리거를 눌러서 주가가 움직이면 반대편에 있는 증권사에서 엄청난 원주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변동성이 있어서 적어도 오늘 다행스럽게 전자나 닉스가 좀 반등을 해주고는 있지만 그 마이크론 실적 이후에 주가 변동성 상당히 클 수가 있어서 당분간 거기에 대한 경계심은 늦추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펀더멘탈이 손상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옵션 거래, 이건 냉정해 보면 투기판이거든요. 이거 정말로 이게 그래서 미국의 그 레딧 같은 데서는 소위 올해 들어서 또는 최근 들어서는 가장 큰 소위 카지노판이 열렸다라고까지 네,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이 옵션 거래와 관련된 변동성을 감안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셔야 된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주식을 이참에서 못 들고 계셨던 분들은 진입할 수 있는 이번에 변동이 있어서 주가 하락하면은 좋은 매수 기회가 되겠죠. 근데 그 사이에 이것 때문에 너무 과하게 많이 들었거나 특히 레버리지 투자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깜짝들 놀라셨을 텐데 이런 변동성이 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그런 분들은 좀 비중을 줄여놓고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표님이 아주 어려운 개념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마이크론 실적 내일이잖아요. 맞습니다. 내일 실적 발표가 이제 나는데 그때 예상 대비 너무 잘 나오게 되면 풀옵션 청산에 따른 감마 스퀴즈 그 발생으로 큰 폭으로 상승한다. 그 얘기 지금 풀어주신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너무 어려워서 네. 생각이 잘 안 드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마이크론 실적 잘 나오면 의외로도 주가가 확 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배면은 좀 이거 여쭤보려고 했던 게 SK 하이닉스 시총이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추월하게 된다면 그게 강세장의 고점이라는 주장이 좀 일려서 이게 일파만파 퍼질. 근데 또 마침 어제 시장이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뒤집고 완전 폭락했잖아요. 네. 이게 주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고. 예. 근데 이건 저는 정확히 보면 마이크론 실적 앞에 또 그 일이 벌어져서 좀 더 증폭될 측면이 있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근거가 일견 타당하지만 네. 냉정해 보면 우리 시장하고 지금 그대로 대입하기 어렵다. 이제 그게 2000년도 닷컴 버블 때 시스코라는 회사가 당시에 1등 마이크로소프트를 제끼고 1등을 했던 게 2000년도 3월 고점 영역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하고 유사하지 않나라는 이제 근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때하고 지금 많이 다른 이유가 뭐냐면 그때는 시스코가요. PER 그때 고점일 때 얼마로 거래되냐면 130배로 거래됐습니다.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60배로 거래되고 전반적으로 엄청 시장이 비쌌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예. 지금 시장하고 비견하기 버거울 정도로 그때 비쌌다. 두 번째로는 지금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업체를 할 수 있지만 둘은 이종 산업이 아니라 같은 산업 안에 있습니다. 망하면 같이 망하고요. 잘 되면 다 같이 잘 됩니다. 그게 보실 필요가 있고 둘 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아직 없어요, 전혀. 그 지금 SK 하이닉스 ADR 앞두고 있는데 마이크론이
저 포드로 11배, 12배고 올해 18배인데 SK 하이닉스는 올해 기준으로 9배, 포드 기준으로 지금 6, 7배. 이게 지금 격차가 엄청나요, 사실은. 그래서 마이크론을 가만 보면 ADR 상장되면 SK 하이닉스의 갭 메우기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를 끌어올린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너무 과열되게 이 레버리지로 올린 측면이 있어서 변동성이 크긴 한데 그런 측면에서는 여전히 아직 여기에서 이게 우리가 2000년도 3월과 같은 상황이다라고 말하기는 아직은 다소 이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가 확실히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장세 속에서는 주의할 거는 주의하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금리가 상승하고 이익이 랠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고점에 왔다는 그런 인식이 들었을 때 매물벽 이런 부분을 잘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익이 빈약하고요. 손익 분기 쪽이 좀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런 섹터는 조심하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그런 게 로봇, 뭐 우주, 전력 이런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전략을 세워가야 될까요?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우주 로봇은 냉정히 보면은 지금 이익이 안 나는 기업들도 있고 이 기대감으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출렁출렁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전력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워낙 많이 올라서 PR이 비싸서 그렇지 이익은 잘 내고 있고 이익 성장도 나고 있기 때문에 둘은 좀 달리 볼 필요는 있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기본적으로 금리가 정말로 많이 상승하게 되면 상승기에는 상대적으로 고퍼주들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주 같은 경우는 그런 대상은 아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정책 수혜 분야라고 볼 수 있는 제가 늘 주장했던 저 PBR 종목. 네. 예, 요거는 계속 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이제 배당과 관련된 고배당주들도 포트폴리오에서 이번에 출렁일 때 그쪽은 상대적으로 덜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담아놓을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열심히 바라보고 있는 지표는 증권업종입니다. 증권이요. 예, 이제 이게 뭐냐면 과거 2000년도, 2007년도, 2021년도 세 번의 강세장 때 시장보다 먼저 고점을 알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번 좀 작년부터 시작된 강세장에서 증권업이 계속 좀 잘 갔으면 좋겠는데 5월 초에 고점 찍고 붉은색입니다. 고점 찍고 좀 내려와 버렸잖아요. 네. 이것이 이 코스피가 그 나홀로 가다가 지금 조종받는 때 무슨 역할을 했나라는 걱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열심히 증권 업종을 응원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전반적으로 그래야만 다 같이 쭉 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사실 제 모든 해석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어쨌거나 시장에서 주는 시그널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증권 업종이 이번에 지금 조종폭 5월 초 이후에 조종폭을 마무리하고 리바운드 할 수 있는지 여부가 현재의 강세장이 계속 쭉 우상향할 수 있는지하고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증권 업종 지수의 흐름도 열심히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정부가 그러니까 증시 부양을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증시가 좀 올라가면 증권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실적 이런 부분 좋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고배당주, 저 PBR 관련주 이런 부분도 관심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선순환으로 코스피 만시대에 동력이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급락했던 장, 이후 반등 장에 대한 전략 모멘텀 저희가 챙겨드렸습니다.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하반기 배터리 시장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님 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는 좀 정말 잘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섹터가 또 2차 전지 섹터일 텐데 네. 일단 조목조목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네. 일단 전기차 수요부터 항상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하반기 배터리 전망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는지부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저기 미래에셋의 김철중 애널리스트가 분석한 자료를 갖다가 약간 거기에 해설을 갖다가 붙이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일단 뭐 미국 이란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글로벌 배터리 수요는 바닥을 이미 통과를 했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EV의 경우는 이제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좀 뭐라고 할까요?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심리 개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ESS 시장 역시 마찬가지죠. 전쟁 후에 이제 에너지 자립이라든지 뭐 에너지 안보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면서 태양광 연계 ESS 수요가 이제 폭발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AI 데이터 센터로 인한 자체 ESS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뭐 어쨌든 그
대략적인 내용은 사실은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런 섹터로 나눠서 하반기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좀 전망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사실 이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터지면서 전기차 쪽이 조금 더 부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그래요. 드는데 예, 그렇습니다.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파악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유럽하고 기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의미한 어떤 수요 반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유럽 같은 경우에는 YOY로 놓고 보게 되면 평균 한 30% 이상 뭐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1분기에는 거의 150% 이상 성장을 했으니까 네. 기타 지역의 성장률이 더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2분기에 이제 유일하게 사실은 1, 2분기 역성장을 한 나라가 있죠. 바로 미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2분기 이후에는 사실은 역성장 폭이 조금씩 어떻게 보게 되면은 좀 줄어드는 추세? 이런 걸 갖다가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 그러면 왜 26년에 EV 판매량 개선세가 이렇게 가파를까라는 점에 대해서 좀 뭐라고 할까요?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텐데 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도 사실은 EV의 어떤 수요가 굉장히 늘었었어요. 네. 근데 그때는 유가 상승의 여파가 글로벌 전체적으로 미친 게 아니라 주로 유럽에 타격을 많이 줬죠. 그래서 유럽에서 이제 폭발했는데 이번엔 이게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EV의 어떤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22년하고 26년하고 다른 점이 하나가 있죠. 그 소비자의 어떤 접근성이 22년에 비해서 26년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 강화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령 이 전기차 모델 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지금 뭐 22년 대비 26년 BEV 모델 수는 한 750개 이상으로 굉장히 가파르게 늘었으니까 네. 소비자 선택지가 굉장히 늘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전기차 평균 주행거리 개선 및 가격 접근성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것들이 굉장히 많이 완화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26년 유럽 시장은 YOY로 한 26%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 기타 시장은 45%나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문제는 북미 시장이죠. 네. 사실 우리나라 배터리 업사들이 북미 시장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게 북미 시장,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높아진 유가 수준 때문에 일단 EV 구매 심리 같은 경우는 많이 개선이 됐어요. 사실 EV 중고차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올해를 중고 전기차의 해라고 부를 정도로 미국에서 중고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다. 그래서 중고 전기차의 평균 재고 일수가 31일밖에 안 됩니다. 중고차가 넘어오게 되면 시장에 넘어오게 되면 이게 한 달 내에 다 팔린다는 얘기고요. 판매량 역시 25% 이상 늘어나고 있다. YOY로 5월 기준입니다.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주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6월 28일부터 이제 트럭에 대한 보조금을 재개를 하고 그다음에 7월 달부터는 승용차에 대한 보조금을 재개를 하니까 이게 유의미한 수요 회복이 저는 어떻게 보게 되면 발생을 할 거라고 보는데 2분기 이후에는 어쨌든 좀 김철중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유의미한 수요 회복은 약간 좀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1, 2분기보다 1분기보다 더 안 좋아질 이유는 없다. 네. 최악의 상태는 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글로벌 EV 배터리 시장 규모를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25년도에 한 1081기가와트아워 정도 됐습니다. 이게 26년에는 1225기가와트, 그 다음에 2030년 규모는 1965기가와트아워로 늘어나는 거니까 25년에서 23년을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5년 만에 거의 2배 정도 EV 시장의 배터리 규모도 늘어나긴 늘어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전기차 수요도 좀 알아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ESS가 많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그쪽 수요는 어떻게 이제 잡히고 있는지 예. 궁금합니다. 이거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면 EV 배터리보다도 ESS 배터리의 어떤 붐이라고 얘기할 수 예, 있을 정도로 일단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하나는 그 에너지 자립을 위한 태양광 연계 ESS 수요. 다시 말해서 이제 전력망에 대한 뭐 또 수요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태양광 에너지가 대체 에너지원 중 건설 기간이 가장 짧다라고 제가 몇 번 강조를 했죠. 6에서 18개월 수준이거든요. 육상 풍력이 한 24개월, 가스 복합 발전이 한 3년, 원자력이 한 8년 정도 걸리니까 네. 가장 어떻게 보게 되면 단기간에 에너지원을 갖다 추가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태양광 플러스 그 ESS 배터리를 갖다가 조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둘 조합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LCOE가 균등화 발전 비용이라고 보통 우리들이 얘기를 해죠. 발전소를 건설부터 해가지고 폐기할 때까지 들어가는 총 비용을 갖다 계산한 건데 네. 이게 미국의 경우에도 이미 가스 복합 발전과 유사한 수준까지 개선이 됐습니다. 그동안 이제 ESS 배터리가 굉장히 많이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일단 그 ESS 설치붐이 태양광 플러스 ESS 설치붐이 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 중요하게 우리가 그 봐야 될 거는 뭐냐면은 태양광 설치량이 증가하는 거에 비해서 ESS 수요 증가폭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듀레이션이 이제 늘어났고, 그 다음에 단위당 부착률 증가에 기인한 건데 약간 말이 어려운데 듀레이션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태양광에다가 ESS를 설치할 거 아닙니까? 그럼 충전을 다 했죠. 기존의 듀레이션은 이걸 방전하는데 다 쓸 때까지 시간이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거가 좀 모자라더라고 해서 현재는 4시간에서 8시간까지 늘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메가와트 정도의 태양광 발전소를 졌을 때 과거에는 ESS를 갖다가 한 1메가와트/에서 2메가와트/까지의 어떤 ESS 용량을 거기다 부착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4에서 어떻게 볼게요? 한 8메가와트/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그 ESS 용량이 굉장히 늘어나서 이제 여기에 설치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부착률입니다. 과거에는 태양광 발전소를 갖다 졌다라고 하더라도 ESS를 거기다 붙이는 경우가 5에서 10% 정도밖에 안 됐어요. 왜 문제가 안 됐냐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태양광이 많지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태양광에서 생산하는 전기 자체가 많지가 않으니까 이걸 기존의 그 전력망에 붙여도 전력망에 부하가 안 걸렸어요. 근데 지금 너무 많이 짓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너무 많이 낮에 너무 많이 생산할 때는 전기 요금이 마이너스가 되고, 그렇죠? 또 하나는 제가 얘기했죠. 그 전력망이라는 건 수요와 공급이 일치돼야 된다고. 일순간 공급이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기존의 발전원을 갖다가 꺼야 된다거나 출력 제한을 걸어야 되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반드시 ESS가 현재는 부착이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ESS를 갖다 붙이지 않으면 낮에 만든 전기를 갖다가 그냥 버리거나 전열망에 연결을 하는 그 승인 자체가 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그 과거에는 태양광 발전소 옆에 ESS를 부착하는 부착률이 그렇게 낮았는데 지금은 이게 거의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AI 데이터 센터형 ESS 시장이 급속히 확대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데이터 센터의 뭐 전력 부족 문제는 빅테크들이 어떻게 보면 전부 다 겪고 있는 문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기존 발전소에만 의존하기에는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전력망도 노후화됐고 또 송전망을 갖다 끌어오는 데까지도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우리나라 뭐 용인의 반도체 팹들이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대표적인 사례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 하이퍼스케일러들 같은 경우는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냥 짓는 거예요. 가장 빠르게. 그러니까 태양광 플러스 ESS 시스템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블룸버그 뉴 에너지, 그러니까 BNEF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는 2035년까지 놀라지 마십시오. 약 1,500테라와트/에 달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건데 네. 예. 이게 24년에는 한 415테라와트/아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약 10년 만에 그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량이 필요 전력량이 거의 3.5배 정도 폭증한다는 뜻인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얘기했죠. 그 AI 데이터 센터에는 사실은 전력의 어떤 그 조달 이거보다 더 필요한 기능이 있다. 왜 그러냐면은 AI 그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연산과 충원을 반복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하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어떤 때는 전기를 굉장히 많이 쓰고 어떤 때는 또 덜 쓰고 또 하나는 순간 피크가 자꾸 일어나요. 이 충원을 갖다가 엄청나게 하고 연산을 갖다가 막 엄청나게 할 때는 과부가 걸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하다 보면 정전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필요한 게 뭐다? 바로 UPS가 필요한 거고요. 또 하나 필요한 게 BBU라고 배터리 백업 유니트라는 게 필요합니다. 배터리 백업 유니트는 아까 UPS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완전히 이제 정전이 됐을 때를 대비해서 그 최소한 수초에서 수분 동안 그러니까 외부의 비상발전기가 돌아갈 때까지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BBU 같은 경우에는 서버 렉단에 붙는 겁니다. 여기 자체도 어떤 이유가 됐든지 정전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서버가 백업할 시간을 벌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백업할 시간 동안에 BBU가 작동해서 전력을 공급해 주는 걸 갖다가 우리가 보통 BBU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AI 데이터 센터의 사실은 UPS라든지 BBS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게 굉장히 고부가 가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상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BBU 시장 규모 같은 경우들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거고요. 특히 BBU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고출력, 그다음에 빠른 충전 이런 것들이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UPS라든지 BBU 같은 경우에는 이 우리나라 삼성 SDI 같은 경우가 굉장히 큰 강점을 갖고 있고 시장을 갖다가 거의 장악을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반사이익도 지속적으로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다 보니까 그런 물량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확보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 계속 하게 되거든요. 네네네. 예,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물량 수주 확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나올 수 있겠죠. 지금 미국과 유럽의 대중국 견제 정책을 갖다가 예로 들 수밖에 없죠. 네. 미국의 경우에는 25년 7월 초에 OBBA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그 수혜를 이미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늘고 있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25년 2분기에 수주 잔고가 지금 50기가와트아워 정도밖에 안 났는데, 그러니까 25년 4분기에는 140기가와트아워로 늘었고요. 26년 말 추정으로는 이게 한 190기가와트아워 정도로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25년 3분기에 30기가와트아워 정도 수주 잔고였는데 26년 1분기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80기가와트아워로 추정을 하고 있는 거니까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북미 그 ESS 시장 내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 점유율도 그 25년에 10%밖에 안 됐어요. 근데 올해는 50%에 달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내년에는 72%, 그러니까 28년에는 거의 85%에 달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니까 이 시장 자체는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제일 큰 캐파를 갖고 있는 거니까 수주 잔고는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유럽도 역시 마찬가지요. 지금 차이나 쇼크 2.0이라고 그래서 지금 유럽의 어떤 그 수뇌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차이나 쇼크 2.0이라는 건 과거의 차이나 쇼크 1.0은 뭐 장난감, 의류 이런 노동집약적 상품에 대한 어떤, 그래서 이제 그 기반을 갖다가 유럽 내에서 사라진다, 제조업 기반이 없어진다는 게 그 차이나 쇼크 1.0이었다면 차이나 쇼크 2.0은 뭐죠? 첨단 제품들,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범용, 레거시 메모리까지. 그래서 EU 자체의 제조업이 완전히 뭐라고 할까요? 망가지고 있다는 어떤 인식들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중국 견제에 대해서 비교적 소극적이었던 독일마저 지금 돌아선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배터리 분야 같은 경우에는 산업 가속화법이라고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린 게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시 해야 할 거는 특정 공급사의 단일 공급 비중을 30에서 40% 제한한다는 얘기예요. 가령 그러면 폭스바겐이라든지 뭐 이런 쪽 OEM들, 스텔란티스, 여기는 이미 중국산 배터리를 70% 이상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줄여야 돼요. 특정국의 의존 비용이 30%를 넘어갔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거기서 나오는, 그러니까 유럽의 어떤 규제에 의해서 파생돼 나오는 그 배터리 물량 자체가 만만치 않을 거다. 그게 사실은 그 기존의 EV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ESS 배터리도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추산하기에는 사실은 그 미국과 유럽의 어떤 규제로 인해서 그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건 한국의 그 배터리 업체도 될 거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러면 평론가님, 글로벌 ESS 배터리 시장 얼마만큼 더 커질 것인지 그런 전망 데이터도 우리가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25년에 514기가와트아워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게 그 28년 중에는 847기가와트아워까지 커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전체 배터리 수요 중 ESS가 차지하는 비중이 24년에 26%였는데 28년에 35%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북미 시장을 중요해서 봐야 되겠죠. 북미 시장은 오히려 올해는 ESS 배터리가 EV 배터리를 추월합니다. ESS 배터리 시장 규모가 105기가와트, EV 시장 시장 규모가 101기가와트 하니까 이미 북미에서는 추월을 하고 있는 거고요. 유럽의 ESS 수요도 굉장히 가팔라요. 26년에 115기가와트아워. 그러니까 미국보다 더 오히려 ESS 수요가 많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28년에는 한 140기가와트아워까지 커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ESS 설치 부분이 굉장히 가파르고요. 연초로 놓고 보게 되면 저희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ESS 수요 성장률이 EV 시장을 크게 앞질렀어요.
여기 맨 왼쪽에 보시면 117% 성장했고요. ESS가. 반면에 EV 배터리 수요는 3%밖에 성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ESS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국 배터리 긍정적인 요인들이 포착이 되니까 네. 기분이 좋은데 예. 턴어라운드뿐만 아니라 잘 내려면 PQ가 동시에 가면 좋은데 네. 가격도 그렇고 그럼 물량도 늘어나고 네. 그게 우상향 추세는 좀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또 높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중국의 정책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 탄산 리튬이라든지 습식 분리막, 배터리 소재 가격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판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배터리 업체로서는. 그래서 이제 피 자체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국 내부에서 배터리 업체의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적 성장이라는 어떤 명분을 내세워서 지금 그 가령 뭐 배터리 업체에 대한 어떤 품질 대응이 좀 미흡한 기업들 같은 경우 도태를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총 공급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중국 시장에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국의 어떤 규제 정책, 공급망을 갖다가 왜곡시키고 훼손시키는 거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미국과 유럽의 어떤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 그게 이제 한국의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되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질적 어떤 우위가 강점인 한국 배터리 점유율 회복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점점 2분기 이후에는 가시화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올해 하반기 배터리 시장 빨리금 좀 회복이 돼가지고 투자하시는 수익의 맛 좀 잘 났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K배터리 시장에 대한 전략 챙겨드렸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우주, 인터넷, 게임 이쪽을 전반적으로 커버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바로 정의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입니다. 모셨는데 좀 궁금한 부분 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네. 요즘 스페이스X IPO 때문에 굉장히 바쁘셨다고. 네, 네. 이제 아무래도 스페이스X가 워낙 또 상반기 때 관심을 많이 받는 영역이다 보니까 네. 관련해서 또 아무래도 외부 활동도 좀 많아서 네. 너무 바쁘게 다녔습니다. 네, 근데 딱 적게 오신 게 IPO 하고 나서 시총이 엄청 날아갔어요. 이거 왜 그런 건지, 이게 주가 급락 어떻게 보시는지.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거를 정리를 하자면 네.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스페이스X가 이제 공모가 자체가 135달러 정도에 책정이 됐어요. 근데 네. 이제 135달러라고 하는 거는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한 1.7조 달러로 볼 수 있는데 이제 시초가가 150달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스페이스X가 한 상장 직후 한 이틀, 2거래일 동안 거의 20%씩 올랐어요. 그래서 한때는 아마존의 시가총액을 넘기도 할 그러니까요. 정도로 예.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그 뒤로 이제 단기에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어느 정도는 예상됐던 건 스페이스X가 워낙 큰 기업이기도 하고 초기에 자금에 대한 흐름들이 많아질 것으로 여겨서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것이다라는 말씀은 눈을 제가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그 이제 상황이 이제 반영이 된 것 같고 크게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랐을 구간과 내렸을 구간을 이제 따로따로 살펴봤을 때 올랐던 구간은 아무래도 우주산업에 대한 이제 어떤 전 세계적인 관심도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 기관들 입장에서 봤을 때 스페이스X가 상장 이후에 나스닥 지수 편입이라든지 각종 지수 편입이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지수 편입을 추정하기 위한 뭐 패시브 자금이라든지 이런 각종 흐름들이 많이 들어왔던 거고 또 초반에는 그런 자금들이 들어올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또 많이 반영됐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에 막 하루에 20%씩 오르는 막 그런 급등세를 보이다가 이제 최근 며칠간 이제 빠졌던 이유는 또 몇 가지를 짚어드리자면 첫 번째는 자금들이 이제 많이 몰렸던 것에 대해서 이제 보호예수가 풀리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다르게 스페이스X, 미국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X의 경우에는 이 보호예수, 그러니까 락업이라고 하죠. 락업 해제가 뭐 예를 들면 6개월이면 6개월 한 번에 다 같이 풀리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조금씩 풀리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락업 해제에 대한 우려가 첫 번째로 작용을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스페이스X가 상장 이후에 회사채를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회사채 발행에 따른 시장에서의 그런 우려감, 그러니까 지금 유동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도 작용을 했고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매크로 환경인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X 상장 전후로 해서 FOMC도 이제 열렸고 FOMC에서
또 어떤 금리가 동결되긴 했으나 좀 그런 매파적인 스탠스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기술주인 스페이스X 입장에서는 좀 그런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면서 좀 주가가 좀 하락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윤 연구원께서 그 자금 조달 이슈를 말씀해 주시면서 회사채 발행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IPO 하자마자 열흘 만에 그 이슈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200억 달러 추진이었죠. 그런데 결과 보니까 한 900억 달러 모였고 네. 그러면 이제 발행이 성공한 거고 추가적으로 50억 달러 더 추가 증액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금 조달에 대한 리스크는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회사채 발행을 했는데 수요는 성공을 한 네. 거잖아요. 예. 그 회사채 발행에 대해서도 좀 몇 가지 짚어드리자면 회사채 발행이 200억 달러 규모로 이제 모집을 했었고 성공적으로 이제 수요 예측에는 성공을 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시장에서 우려했던 바는 회사채 발행을 한다라는 것의 의미가 아니 상장할 때 저 정도의 많은 대규모 자금을 확보했는데도 회사채가 발행할 정도로 현금이 부족한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일단 바라보는 관점은 첫 번째는 이 회사채 발행을 왜 했는지를 살펴보면 기존의 스페이스X가 상장 직전에 기존에 있던 부채를 브릿지론으로 대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브릿지론 자체가 이자율은 낮은데 만기가 2027년으로 짧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회사채 발행을 하는 거는 그 브릿지론을 이제 차환하는 과정에서 좀 발생이 됐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스페이스X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그러면 공모 받은 자금을 바탕으로 그거를 이제 부채를 상환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관점을 갈 수 있는데 여기에서 스페이스X가 하고자 하는 바는 지금 어떤 흐름적인 놓고 봤을 때는 캐펙스 투자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우리가 흔히들 스페이스X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우주 쪽에서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입이 되고 자금이라든지 투자금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스페이스X가 오픈된 재무제표상에서 놓고 봤을 때는 어떤 우주 쪽에 대한 투자보다는 결국 AI 쪽에 대한 캐펙스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게 증명이 됐거든요. 1분기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도 전체 캐펙스에서 77%가 AI 쪽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금 조달을 막대한 규모로 했을 때 이거를 이제 부채를 갚지 않고 부채를 상환하지 않고 그대로 부채는 살려두면서 차환을 하면서도 공모 자금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AI에 대한 캐펙스를 더욱더 늘려간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성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AI 캐펙스가 생산 능력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또 요구하는 바이잖아요. 그래야지 성장에 대한 투자를 계속 하는지 지켜보니까 거기에 따른 파장 이런 부분 앞으로 계산할 거리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경쟁사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블루 오리진, 그러니까 아마존 창업자, 네. 제프 베이조스의 우주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대형 로켓 이름이 뭐였죠? 그 뉴글렌? 네. 이게 안 됐잖아요. 네. 그 발사 뭐라고 할까 시험 중 이제 폭발했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파장 어떻게 또 연결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뉴글렌이 테스트 도중에 발사돼서 폭발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로켓 자체가 뭐 폭발하거나 이런 일은 막 엄청 희귀하거나 그런 일은 아닌데 문제는 발사대에서 시험 도중에 폭발을 해버려서 발사대 자체가 훼손이 심각하게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로켓이야 다시 만들면 되는데 발사대는 다시 만드는데 엄청나게 많은 기간이 걸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블루 오리진이 발사를 해서 구축을 하고자 했던 게 바로 아마존의 위성통신망이었습니다. 레오라고 하는 위성통신망인데 그 레오라는 위성통신망을 제 타임라인에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뉴글렌의 발사가 전제가 됐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폭발 사고로 인해서 사실상 뉴글렌의 발사 재개 시점은 내년도 정도로 보는 게 합리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1년 정도는 걸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어떻게 보면 아마존의 그런 위성통신망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딜레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도 차질이 날 수가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주요 민간 기업 중 하나가 이 블루 오리진이었는데 블루 오리진이 뉴글렌이 메인으로 이제 역할을 하려고 하는 와중에 이번 사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차질이 빚을 수 있고 세 번째는 우주산업 전반에 있어서 좀 부정적인 뉴스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블루 오리진의 이런 뉴글렌 폭발 사고가 우주 기업들은 이러한 리스크도 지닐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경각심이 좀
일깨워주는 좀 그런 사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아마존의 위성 통신 사업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이제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그 발사대 이게 문제생에게 가장 좀 근본적인 취약점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대체 발사 이런 거 가능한가요? 스페이스X는 가능합니다. 아. 스페이스X는 애초에 발사대 자체를 다른 네. 데에 이제 두고 있고 네. 스페이스X도 발사대가 또 여러 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 발사 실패로 인해서 영향을 스페이스X는 사실 직접적으로 받진 않아요. 물론 스페이스X에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를 이제 굳이 꼽는다라고 하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제일 많이 따라오고 있던 경쟁사의 그런 발사나 이런 부분들이 딜레이가 된 거다 보니까 스페이스X 입장에서는 시장 지배력을 더욱더 오랫동안 공고히 할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는 거고 다만 이제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스페이스X 자체도 어쨌든 넓은 광범위에 내에서는 우주산업 내에 속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같은 리스크에도 노출될 수 있다라는 우려 자체는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네. 정의윤 연구원님이 이제 커버하시는 기업 대부분 이제 금리에 좀 민감한 기업일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나 지금 말씀해 주시는 기업들이 그러한데 고금리,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 그 빚 투자 이런 부분도 부담이 되는 거고 그럼 전반적으로 국채금리 급등에 따른 그 리스크 이런 부분을 굉장히 취약하게 느낄 가능성이 굉장히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술 가치가 고평가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떨 요인은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해 주실 좋은 거리가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예. 실제로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촉각을 곤두세우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원래는 사실 FOMC가 이제 가장 최근에 열렸던 FOMC가 나오기 전에는 어느 정도는 기대감이 시장에서는 있었던 이유가 전쟁이 종료되는 MOU를 맺었던 것이거든요. 트럼프와 미국과 이란 사이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 유가 안정으로 이어지고 유가 안정으로 이어지면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이런 물가가 높아진다는 것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완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좀 매파적인 발언이 좀 덜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FOMC가 이제 나왔을 때 연준에서는 금리를 동결하긴 했지만 지금 점도표상에서도 그렇고 연말 기준으로는 오히려 인상에 대한 부분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은 좀 금리에 대한 이슈는 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술주에 대한 투자 심리는 좀 꺾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좀 우주산업이라든지 전반의 어떤 변동성 장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사실 이제 2분기 실적 정말 잘 챙겨야 되고요. 또 사업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옥석 가리기가 정말 중요한 그런 시점이 돼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목할 기업이 있거나 그 기업에 따른 투자 전략 이런 부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사실 그 2분기 실적 시즌의 옥석 가리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사실 그 옥석 가리기란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 옥석을 가려야 된다는 말은 그만큼 옥석 찾기가 힘들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연히 우주산업을 담당을 하고 있고 우주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뷰를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예.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결국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방법들이 적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영향이 좀 덜 갈 거라고 봐요. 근데 다만 만약에 단기에 조금 더 트레이딩을 하시는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같은 기술주라든지 좀 매크로 환경이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쪽보다는 오히려 좀 더 펀더멘탈적으로 놓고 봤을 때 AI와 관련된 뭐 반도체라든지 혹은 뭐 AI 반도체 그 인프라 쪽 관련된 부분들의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게임주 같은 경우에도 커버를 하시잖아요. 네. 근데 괜찮은 기업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네. 게임주도 사실 그 말씀을 드리는 뭐랄까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섹터 중 하나이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주 자체를 조금 아무래도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지금까지 좀 등한시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좀 섹터 자체가 주가가 부진하기도 했고 네. 또 국내 장세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맞아요. 필두로 해서 네. AI 쪽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면 사실 많은 관심들을 못 받았기 때문에 게임주가 좀 부진했던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게임주가 구조적으로 좀 어려운 국면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게임주 지금 국내 게임주에서 가장 큰 역할을 원래 했던 것이 바로 이제 모바일 게임 시장인데 모바일 게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를 고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좀 하향세를 이끌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놓고 봤을 때도 예전에는 게임 모바일 게임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뭐 유튜브 쇼츠라든지 인스타그램 뭐 릴스 같은 그런 숏폼들의 짧게 컨텐츠를 소비하는 부분들이 흐름이 대세가 되면서 게임을 하시는 분들의 비중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 게임사들이 신작을 출시를 했을 때 좋은 실적을 신작에서 거둔다고 하더라도 이게 계속해서 우하향되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가미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주를 살펴보실 때도 저는 오히려 게임주는 롱텀하게 보기보다는 정말 모멘텀별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기에 어떤 실적 모멘텀이 있는지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지 이렇게 좀 짧게 그러니까 치고 빠지는 방식의 매매를 추천을 드리고 있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임주 토픽으로는 W게임즈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W게임즈 같은 네, 경우에는 물론 지금 어떤 신작의 모멘텀이나 그런 부분들보다도 지금 어떤 높은 이제 원달러 환율 거기에다가 북미 시장에서의 자회사를 지분을 인수를 함으로써 지배주주 순이익이 늘어나는 효과 그리고 최근에는 앱마켓 수수료가 빠르게 낮아지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W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앱마켓을 통해서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결제를 함으로써 앱마켓 수수료를 많이 해서 낮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인수한 그런 컨텐츠 자회사들의 매출 성장세까지 더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W게임즈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게임주는 W게임즈다라고 말씀드리고 AI 투자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또 인터넷 그쪽 커버하시니까 네이버 카카오 최근 또 쏙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뭐 젠슨항 CEO와 이제 여러 가지 뭐 그런 협업 이슈 이런 부분들 기대했던 바가 있었는데 그런 건 뭐 잘 되고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 AI 전략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시는지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이버 카카오도 사실 주가가 많이 부진합니다. 많이 부진하고 있고 반등의 기미가 좀 보이기 힘든 이유는 사실 네이버 카카오가 우리가 기대했던 주가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또 영업이익에서의 그런 개선이나 성장보다도 매출 성장 동력을 어디서 새롭게 찾을 수 있을까가 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성장률은 정체되어 있고 온라인 광고, 온라인 커머스, 온라인 컨텐츠 쪽에서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지금까지는 찾기가 힘든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젠슨 왕이 방한을 하면서 AI 팩토리에 대한 새로운 신규 서비스 모델을 제시를 하긴 했는데 문제는 AI 팩토리가 사실 빵 굽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있는 사안은 아니거든요. AI 팩토리를 짓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을 충당을 해야 되고 또한 그 막대한 자본을 충당을 하면서 GPU 확보라든지 전력망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허들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 허들들을 넘고 났을 때는 충분히 AI 팩토리에 대한 컴퓨팅 인프라 수요는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고는 있지만 그 허들들을 넘는 과정까지의 어떤 그런 변곡점들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좀 그런 단기 이제 그러니까 포인트들을 보시고 매수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커버하는 섹터들이 금리에 좀 민감하고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실적을 또 보여주는 거 앞으로 우리가 좀 판단에 대한 근거이기 때문에 전 방위적으로 우주, 인터넷, 게임 쪽으로 나눠서 쭉 살펴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한번 뭔가 터지면 또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슈 좀 팔로업 잘 해야겠네요. 네. 자, 정의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약바이오는 언제 갈까? 괜찮은 관련주를 좀 짚어주세요. 이런 니즈가 좀 많아서요. 저희 오늘은 전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셨던 강하나 작가를 모셨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전반적인 분위기와 될성 바른 그 나무에 대해서 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뵀는데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 좀 인사이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최대한 뭐라도 네.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아니 어떤 종목부터 얘기를 해야 될까 굉장히 많잖아요. 고민을 하다가 알테오젠부터 좀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도 괜찮은 상승률이 있었고 오늘 좀 주가 상승하는 것 같고 코스닥 1위 기업인데 기술 수출에 대해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좀 달력이 있더라고요. 네. 추가 상승이 혹시 가능할지 전반적인 좀 스토리 좀 들려주세요. 우선 알테오젠의 기관 수급이 어제부터 좀 많이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더 나아가서는 코스닥 승강제라는 게 요즘 좀 관심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알테오젠은 뭐 당연히 일부 리그에 들어갈 기업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기대감과 수급
그룹이 모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말씀해주신 기술 수출, 기술 이전 부분의 경우에도 당연히 언제나 어떻게든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알테오젠의 경우 이미 여러 빅파마들과 기술 이전 계약을 많이 체결한 상태이고 더 나아가서는 최근 할로자인과의 특허 이슈도 하나둘 많이 해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 알테오젠이 할로자인과의 특허 이슈로 하락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네.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됐는데도 상승이 많이 나오지 않았었던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빅파마와 기술 이전 계약이 나오게 된다면 그로 인한 업사이드는 오히려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구간에 도달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제 알테오젠의 경우 조금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빅파마와 블록버스터급 의약품, 블록버스터급 의약품 중에서도 뭐 키투루다급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네네네. 글로벌 매출액 탑 10 안에 드는 의약품을 SC제형으로 개발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 업사이드가 정말 많이 나올 수 있는 구조거든요. 왜냐하면 키투루다로 이렇게 올라온 기업이기 때문에 그 레퍼런스로 여러 블록버스터급 의약품들을 SC제형으로 바꾸는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듀피젠트라는 엄청난 이제 자가면역질환, 면역질환 치료제, 아토피 치료제 관련해서 SC제형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그게 좀 가시화되고 있는 국면이라서 네. 자, 알테오젠의 경우에도 빅파마와의 추가 딜 아니면 여러 빅파마들과의 뭐 독점 계약이라든지 어떤 물질을 SC제형으로 개발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부분이 나왔을 때 추가 업사이드는 많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뭐 알테오젠 잘 아시다시피 막기 어려웠던 그 불편했던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SC 말씀해 주신 제형으로 바꿔서 굉장히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는데 최근 그 특허 분쟁 소송 이런 리스크도 좀 벗어났고 앞으로 빅파마들과 뭐랄까 기술 수출 좀 큰 게 하나 터지면 주가가 그렇죠. 쭉 갈 수 있다. 알테오젠처럼 체급이 좀 큰 기업들은 네. 1조 언더의 계약들이 좀 반영이 안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네. 조 단위로 블록버스터급 중에서도 상위권에 있는 물질을 계약한다라고 확실하게 이게 구체화되면 네. 그때는 정말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사실 밀렸을 때 조금씩 담아놓는 전략도 유효하지 않을까. 작년 11월에 주가 차트 보니까 56만 원까지 갔었는데 현재 이제 38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담아서 갈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알테오젠 코스닥 1위 기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 좀 해보고요. 이제 바이오 USA 굉장히 회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굉장히 큰 규모의 제약바이오 산업 그 컨퍼런스라고 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네, 학회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쪽에서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기업이 참여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중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단독 큰 그 부스를 마련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점이 있을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바이오 USA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회라고 했을 때 네. 데이터를 발표하고 내 데이터를 여러 기업들에게 뽐내는 뭐 그런 걸 생각하시는데 바이오 USA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경우에는 만남의 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빅파마들이나 상대적으로 큰 바이오 기업들과 미리 약속을 잡고 네. 거기서 미팅을 하는 게 주 목적인 컨퍼런스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USA는 정말 작은 바이오 기업들도 많이 참여를 하게 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규모가 정말 큰 기업들은 단독 부스까지 돈 내면서 이제 하나 만들어 두고 네, 네. 거기서 여러 업체들과 소통을 하는 게 주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바이오 USA에 참여를 하는 기업들도 정말 많고 거기서 기존에 미팅을 했었던 빅파마들 아니면 기존에 내 물질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빅파마들과 후속 미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연히 수주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데 단독 부스를 마련하면서 생산 파트너로서의 자신의 퀄리티나 이런 요소들을 뽐내는 게 주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케팅 차원에서 참여를 네.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즈니스에 대한 뭔가
이 툴을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그런 무대가 될 수 있겠네요. 이 그렇죠. USA가 예. 그렇죠. 어쨌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글로벌 탑티어 CDMO 기업, CDMO 기업이기 때문에 네. 빅파마들은 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여기에 와서 한 번 더 만나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뭐 전화하고 메일하는 것보다 직접 와서 그 기술도 이렇게 설명 듣고 하면 추가적으로 또 파이프라인이나 뭐 아니면 기술 계약이나 뭐 아니면 더 만들어 주세요 이런 주문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는 보는 그런 산업의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도 AI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괄목할 만한 성장을 누릴 수 있는 섹터이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뭐 셀트리온이나 SK, 뭐 바이오팜 이런 부분도 함께 좀 얽혀 있다라는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작가님한테 좀 팩트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일단 같은데. AI를 안 네. 쓰는 바이오 회사는 요즘에 네, 없을 것 네, 같아요. 네. 특히나 좀 큰 바이오 기업들 있잖아요. 조 단위의 바이오 기업들은 대부분 다 AI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바이오 USA에서도 AI가 메인 키워드 중 하나였습니다. 최근 학회들을 보면요. 이런 바이오 USA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갔을 때 AI 섹션이 또 따로 나와 있어요. 예. 그만큼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 AI를 활용한 뭐 진단이나 아니면 분석 이런 것들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구간이고요. 빅파마들뿐만 아니라 빅테크들도 AI 바이오 쪽에 관심을 정말 많이 두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제 뭐 우리나라 빅파마라고 하면 셀트리온, 뭐 삼성바이오, SK바이오팜 이런 회사들이잖아요.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그냥 AI를 활용해서 AI 기업들, 뭐 포트레이 아니면 갤럭시 같은 기업들을 활용해서 신약 개발 플랫폼 아니면 이제 ADC 다중강체 등 좀 차세대 신약 개발을 위한 요소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오시밀러가 메인이었었던 과거를 좀 탈바꿈하기 위해서 이제는 신약 개발을 해야 되는 구간이고 신약 개발을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잘 하기 위해서 AI를 활용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뭐 SK바이오팜도 계속 AI랑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을 적극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최근 중국 회사죠. 중국 회사인 인시리코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제 도입입니다. 아, 그래요? 도입이고 네. 인시리코 메디슨은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홍콩 기업인데 이미 일라일릴리와 같은 빅파마들과도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할 정도로 플랫폼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삼성 에피스도 이제 국내 프로티나와 국책 과제를 함께 진행을 하면서 AI로 활용한 신약 개발을 진행 중이고요. 네. 그러니까 좀 큰 회사들은 다 AI를 쓴다. 그리고 AI는 이제 제약 바이오 이 신약 개발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기술이 되었고 빅파마와 빅테크 모두가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는 분야다. 이렇게 보시면 심플할 것 같습니다. 네, AI 투자 성과에 대해서 또 글로벌 서열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 좀 있으면 저기 또 모시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2026 그 미국 바이오 USA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글로벌 빅파마를 위한 총력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가님께서는 어떤 기업을 좀 주목해서 보고 계신지 제가 말씀드린 이 기업 외에 또 어떠한 부분이 이제 꿈의 기업으로 좀 사람들이 좀 생각하면 좋을지 좀 의견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정말 많이 참여를 네. 했고 올릭스가 좀 대표적으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기업 중 하나일 것 같고 알테오젠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올릭스, 예. 이제 이런 대형 바이오주들은 거기에 가서 기존에 미팅을 하던 기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후속 미팅을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네. 바이오 USA가 시작하면서 이제 아포지라는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도 인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후속 미팅을 하는 기업들에게 굉장한 만남의 장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이 기업들이 어떤 걸 발표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네. 각 섹션별로 메인 토픽이 있을 테니 거기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들 그리고 기존에 미팅하던 기업들과 미팅을 진행하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이제 바이오 시간이 제대로 올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앞서서 저희가 머니코드에서 언급해드렸지만 반도체로 워낙 쏠려 있다 보니까 잠시 뒷전으로 밀렸던 게 사실입니다. 다시금 좀 앞으로 나설 수 있을지 그런 모멘텀이 있을지 작가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어제 바이오가 너무 좋았잖아요. 네. 어제 바이오가 거의 주도 섹터였는데 아무래도 마이크론 실적 발표 전에 약간의 해지 전략으로 많이들 들어오신 것 같고 네. 하필 또 어제 에이프릴 바이오가 인수가 되면서 네. 바이오가 이제 바닥을 다졌나? 이런 인식들이 생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마이크론이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쪽으로 약간의 쏠림이 다시 또 가면서. 가속화되고 있는 네,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미국 바이오와 한국 바이오는 역사적으로 항상 같이 이동을 했었고 차트상으로도 몇 년치를 봐도 항상 같이 움직였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야 그게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도 정상화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바이오가 많이 오르면서 국내 반도체 투자자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분들이 아마 바이오가 반도체의 해치 전략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들도 이틀 전부터 조금씩 조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도 시초에는 조금 또 나쁘지 않았어요. 지금도 상대적으로 강한 기업들이 존재하고요. 그런 만큼 바이오 기업들에게 있어서 약간 옥석 가리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바이오가 지금 바닥 다지기를 한 거는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는 사실이고 반도체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소외됐었던 것도 맞지만 많이 소외됐었기 때문에 가장 주식 투자에 있어서의 메리트라고 할 수 있는 싸졌다. 가격적인 메리트. 네, 가격적인 네. 메리트가 생겼다. 실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바이오는. 네네네. 미국 바이오 ETF도 지금 신고가인데 거기 다 돈 못 버는 바이오 기업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섹터는 네. 글로벌 피어 대비, 글로벌 경쟁사 대비 데이터가 얼마나 잘 나왔고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계약으로 체결됐는지 그런 것들로 결국에는 시가총액이 정해지는 섹터이기 때문에 네네. 이제 실적으로 하면 당연히 전자닉스가 제일 싸죠. 그래서 그런 관점보다는 이제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 대비해서도 이제 많이 싸졌다. 그러니 우리나라 바이오도 이제는 바닥 다지기를 많이 했고 코스닥 승강제라는 그런 요소, 국민성장 펀드 자금이 곧 들어올 것이라는 점. 그런 관점을 봤을 때 6월 1일부터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하나둘 증명을 해나가면서 호재들을 발표해주고 있거든요. 한미약품도 릴리랑 2조 원 계약을 체결했는데 네네네. 오르지도 네. 못했었고 네. 오스코텍도 바이오텍이랑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었고 아니면 이제 FDA 승인을 받은 일동제약도 있었고 계속 하나둘 증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올릭스도 로레알 지분 투자를 받았고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증명은 되고 있고 증거는 쌓이고 있으니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결국 바이오가 반등할 때 다 같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신뢰를 쌓아가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정책적으로도 사실 바이오 밀어주려고 하는 힘이 있고 워낙 못 간 데 따른 주가 밸류가 좀 낮으니까 저평가 매력으로 또 갈 수 있는 여력이 있고 그리고 오늘 잘 나와주시는 게 어제가 굉장히 중요했네요. 그러니까 반증체 섹터의 해지 섹터로 바이오가 부상했다. 그렇죠. 원래는 이제 네. 반도체 소부장이나 네. 이제 로봇 쪽 아니면 우주까지 얘기했었는데 네. 우주는 지금 스페이스X 상장 후에 좀 네. 다 같이 네, 또 관심 모멘텀 떨어지고. 소멸이 네. 된 네. 상황이고요. 지금 바이오 쪽이 오히려 6월부터 여러 호재들이 발표가 되고 있고 미국 바이오 ETF가 일단 신고가라는 것 자체가 미국도 지금 반도체랑 바이오만 가고 있거든요. 양자 쪽도 가고 있지만 결국 그런 관점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미국을 후행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이오를 모든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뭐 100%를 가져가는 게 아닐지라도 약간은 이제는 뭐 담아도 되는 구간이지 네.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의 이제 특이한 구조 같은 경우에 뭐 M&A 이런 부분을 기대하는 것보다 라이선스 아웃이라고 해서 중요한 이제 기술을 수출하는 기술 이전 수출 요거에 대한 계약금을 받는 그런 구조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인수도 네.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올바이오파마의 파트너사인 이뮤노반트도 인수 가능성이 올라오면서 아포지라는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개발사가
프리미엄 50% 받고 109억 달러의 인수가 됐거든요, 에브비에. 네.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들이 최근에 좀 좋아요. 한울바이오파마, 에이프릴바이오, 아이엠바이오가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인수 가능성도 이제는 조금씩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기술 이전 계약도 계속하고 네. 인수도 하나둘 나오게 된다면 그 또한 섹터의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모멘텀 플러스 M&A 효과까지 붙어주면 뭐 일석이조의 효과를 네, 누리게 되는 맞습니다. 건데, 그럼 이제 제약바이오 조금 이제 스타가 될 그 운이 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단기적인 모멘텀이 좀 강한 그런 기업들 몇 개 좀 골라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린 알테오젠이랑 알테오젠, 올릭스이지 않을까 올릭스, 싶습니다. 예, 예. 저 올릭스의 경우에는 최근 로레알로부터 그리고 외국계 운용사로부터 자금 조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로레알로부터 지분 투자를 받은 격인데 로레알과 작년에 좀 테스트 계약 같은 걸 체결했거든요. 작년에 테스트 계약 같은 걸 체결했고 올해 여름 정도에는 본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로레알이 지분 투자를 했는데 본 계약을 하지 않는다?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네, 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결국 본 계약은 나올 것이고 본 계약이 나왔을 때 그 퍼포먼스가 좀 좋아질 여력이 있는 회사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일라일릴리의 기술 이전한 마크원 타겟의 매시 치료제도 진전이 잘 되고 있어서 올해 아마 일라일릴리가 옵션을 행사할지의 여부도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멘텀들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대장으로서 이제 코스닥 승강제 일부는 이제 확정, 더 나아가서는 이제 코스닥을 올리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는 정부라면 네. 알테오젠이 잘 되는 걸 볼 수밖에 없기 네, 때문에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기술 이전 기대감이 언제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특허 이슈가 해소된 게 저는 반영이 아직 온전히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게 꽤나 큰 이슈라서 결국 이제 SC 제형들이 약가 인하를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에 대한 말가분이 있을지언정 특허 이슈가 좀 해소된 것 또한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토리텔링을 쭉 봤을 때 하나로 이렇게 모아지는 꼭지점은 알테오젠과 올릭스다. 네. 여러 개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해 오래간만에 얘기 들으니까 너무 이제 유쾌했고 이런 부분으로 투자에 대한 관점을 넓힐 필요성 이제는 왔구나, 때가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모실 테니까 좋은 인사이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하나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